저는 박명숙입니다. 올해 75이에요. 아들 민균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세련된 집이었죠. 며느리 지연이 골라서 꾸민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덴마크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이탈리아산 화분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안방 옆 작은 방 하나를 썼습니다. 침대 하나랑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충분했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쯤 되면 눈이 떠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죠. 민규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좋았어요. 창문 너머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8시쯤 되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손뜨개로 만든 낡은 가방이었어요. 지연이 싫어하는 가방이었죠. 한 번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새 가방 사드릴까요? 그 가방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게 편해. 도심 외곽에 고물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반겨줬죠. 박 여사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네, 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고물상 한쪽에 앉아서 일했습니다. 고철을 분류하고 재활용품을 정리했어요.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기름때가 묻었죠. 하지만 좋았어요. 땀 흘려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점심때쯤 주인 아저씨가 물었어요. 여사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아들이 변호사라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손이 근질거려요. 그래도 이런 데까지 와서 괜찮아요. 노동은 귀한 거예요.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죠. 지연이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뭐 할까? 아니요, 어머님. 오늘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지연의 대답이 무심했습니다. 아들 민규는 38살이었습니다. 대형 로펌 신화의 최연소 변호사였어요. 자랑스러웠죠. 제가 평생 바라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며느리 지연은 SNS 인플루언서 지망생이었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 넘었다고 자랑했어요. 매일 집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오늘의 인테리어, 우리 집 거실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규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요. 상자를 열어보니 휴대전화였습니다. 새 제품은 아니었죠. 중고폰이었어요. 어머니 쓰시던 폰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걸로 바꾸세요. 저는 받았습니다. 고마워. 민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고물상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민규를 봤습니다. 왜? 그 나이에 뭐하러 그런 데 가세요? 집에서 쉬셔도 되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 손을 놀리면 머리가 굳더라. 하지만 어머니, 민규야. 제가 말을 끊었어요. 노동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어. 땀 흘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도 알잖니. 민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지연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나가려는데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집에 늦게 오실 수 있으세요? 왜? 제가 친구 초대했거든요. SNS 촬영하려고요. 어머님이 계시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의미는 분명했어요. 방해된다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늦게 들어오마. 일주일 뒤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였죠. 저는 부엌에 있었지만 들렸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이요. 라이프 앤 스타일 매거진 맞죠? 저희 집 인터뷰 환영합니다. 잡지사였어요. 지연이 집 인테리어 인터뷰를 잡은 거였죠.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전부터 지연이 분주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소파 쿠션을 다시 놓고 화분 위치를 바꿨죠.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급히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라이프 앤 스타일 매거진입니다. 젊은 여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고 지켜봤습니다. 지연이 활짝 웃으며 안내했죠. 우리 집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거든요. 변호사 남편과 함께 심플하고 세련되게 살려고 노력해요. 잡지사 직원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촬영이 1시간쯤 진행됐어요. 그때 한 직원이 제 방 문을 봤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건 그냥 창고예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계속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지연이 현관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혼잣말이었지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로 갔죠. 선반을 보니 제 서류철이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손뜨개 가방도 없었어요. 지연아, 제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내 서류철이랑 가방 어디 갔니? 지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방 옷장 안에 넣어뒀어요. 거실에 두면 좀. 사진 찍을 때 부적절해 보여서요. 부적절하다고? 네. 요즘은 깔끔한 게 트렌드잖아요. 오래된 물건들은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서류철과 가방이 구겨져서 밀어 넣어져 있었죠. 30년 인생이 담긴 서류철. 제가 직접 짠 가방. 그게 부적절한 것이 됐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치부됐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어요. 며느리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을 부끄러워하고 제 존재를 감추려 했죠.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규가 퇴근했습니다. 지연이 신나서 보고했어요. 여보, 오늘 잡지사 인터뷰 대박이었어. 다음 달에 실린대. 그래, 잘 됐네. 민규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이 잡지에 나오면 내 팔로워 더 늘 거야. 협찬도 더 들어올 거고. 민규는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릇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다음 주에 로펌 부부 동반 행사 있잖아. 나 새 드레스 사야 할 것 같아. 또, 당신 파트너 승진 앞두고 있잖아. 내가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지. 로펌 부부 동반 행사, 파트너 승진. 그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쳤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았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철을 다시 꺼냈어요. 오래된 서류철이었죠. 30년 전 제가 설립한 유니티 캐피털의 창립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총 자산 1조 5천억 원. 저는 그 회사의 은퇴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요.
그 중에 한 계약서를 펼쳐봤습니다. 1,800억 원 규모 M&A 건. 지금 진행 중인 건이었죠. 강 재무이사가 보고했던 건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 1조 5천억 원. 아들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젊은 시절 제 동업자가 갑자기 큰 돈을 만지자 달라졌어요. 일을 멈췄죠. 유흥과 낭비에 빠졌습니다. 가정이 파탄났고 결국 파멸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돈의 힘에만 이끌리면 사람은 무너진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아들에게 숨겼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길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제 낡은 물건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제 존재를 감췄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이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는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고물상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규한테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어요. 민규가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토요일에 로펌 행사가 있어요. 부부 동반인데요. 지연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그날 하루만 집 좀 비워주세요. 저희가 손님 준비도 해야 하고 집 정리도 해야 해서요. 저는 민규를 봤습니다. 민규는 시선을 피했어요.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루만요, 어머님. 로펌 선배 부부들이 집에 들를 수도 있대요. 저희가 좀 준비할 게 많아서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 하나만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죠. 현관으로 나가는데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나가세요? 응. 저녁에 올게. 아, 저녁에도. 혹시 내일 아침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정리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75살 노인의 얼굴이었죠.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놀랐어요. 박 여사님, 토요일에 웬일이세요? 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일했습니다. 고철을 분류하고 재활용품을 정리했어요. 손에 기름때가 묻었죠. 땀이 났습니다. 좋았어요.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퇴근 준비를 했어요. 여사님, 저 들어갈게요. 혹시 더 계실 거예요? 아니요, 저도 갈게요. 고물상 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 보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걸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옥마을로 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30분쯤 달리자 한옥마을이 나타났습니다. 107번지 앞에 세워주세요. 택시가 멈췄어요. 돈을 건넸습니다. 차에서 내렸죠. 높은 담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대문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문이었죠.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너른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한옥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청마루에 불빛이 새어나왔죠.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대청마루에 섰어요. 안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어요. 강 재무이사였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지.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온돌이 데워져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책장이 있었죠. 강 재무이사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보고 받으신 M&O 건 계약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면 마무리됩니다. 그래, 잘했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드님께서는요? 강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민규가 어렸을 때 제가 심은 나무였죠. 하루나가 있으라고 하더군. 네. 로펌 행사 준비한다고. 집에 손님 온다고. 강 재무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을 내쫓은 겁니까? 아직은 하루만이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의 눈빛을 봤어요. 제 존재가 거슬린다는 걸 느꼈죠.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민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표정이 어색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놓아뒀던 작은 화분이 사라졌어요. 제가 쓰던 방석도 없었죠. 거실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멈췄습니다. 방이 달라져 있었어요. 침대가 벽 쪽으로 밀려 있었고 책상 위에 있던 제 물건들이 정리돼 있었죠. 아니,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치워진 거였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연아, 내 방이 왜 이래? 아, 어머님. 어제 좀 정리했어요. 방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서요. 내 물건들은 다 박스에 넣어서 옷장에 넣어뒀어요. 걱정 마세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면 어머님, 제가 할게요라며 내쫓았죠. 제 존재 자체가 거슬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규가 퇴근했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규가 옆에 앉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어머님 말이야.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요즘 좀 좁아진 것 같아. 나도 임신 준비하고 싶은데 방이 부족하잖아.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민규가 망설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 요즘 괜찮은 아파트도 많고 우리가 생활비 드리면 되잖아. 하지만 당신 파트너 승진도 중요하잖아. 집안 분위기가 안정적이어야 승진에도 유리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규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결정한 거였어요. 어머니를 내보내기로요. 이틀 후 민규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흰색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래, 앉아라. 민규가 침대 끝에 앉았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어머니, 사실은요. 민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요즘 저희 집이 좀 좁아졌어요. 지연이도 아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따로 산다고? 네. 이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리 있어요. 월세인데요. 제가 알아봤더니 보증금이 필요하더라고요. 민규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이걸로 보증금 내시고 자리 잡으세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는 보내드릴게요. 500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규는 제 70년 인생을 500만 원으로 치환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가치가 아들 집에서 쫓겨나는 대가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봉투를 보지도 않았어요. 민규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원하는 거니? 민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둘이 의논한 거예요. 민규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를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70대 노인을 500만 원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들이 할 짓이니? 민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파트너 승진 앞두고 있고 지연이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는 거니? 저는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집안일 거들고 조용히 지내고 고물상 가서 일하며 내 시간 보내고 그게 그렇게 거슬렸니? 민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밖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응, 어머님 나가시기로 했어. 다음 주면 방 비울 것 같아. 그럼 우리 그 방을 아기 방으로 꾸밀 수 있겠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민규를 봤어요. 들었니? 내 아내는 벌써 내 방을 아기 방으로 계획하고 있어. 민규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나가. 제가 말을 끊었어요. 이제 할 말 없어. 나갈 테니까 걱정 마. 민규가 봉투를 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봉투를 봤습니다. 5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민규가 어렸을 때는 착했어요.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모실 거야 라고 말했었죠. 그 아이가 지금은 어머니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서류철, 옷장 깊숙이 들여다보니 제 손뜨개 가방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꺼내서 털었습니다. 선반 위를 보니 작은 조각품이 하나 있었어요. 흙으로 빚은 작품이었죠. 민규가 초등학교 때 만든 거였습니다. 엄마 얼굴이라고 했었어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껏 만든 흔적이 보였죠. 저는 그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 했어요.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규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둘 다 일어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연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좋은 곳 찾으시길 바랄게요.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규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500만 원 수표를 다시 내밀었어요. 저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민규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민규야, 잘 들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땀 흘려번 돈으로만 내 삶을 꾸려라. 그게 진짜 내 돈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표를 식탁 위에 놓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 하나 든 노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1층에 내려와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한옥마을 107번지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보였어요. 창문이 환했습니다. 민규와 지연이 서 있는 게 보였죠. 창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어요. 벌써 제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났어요. 건물이 점점 낮아졌죠. 30분쯤 지나자 한옥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어요. 107번지 문 앞에 섰습니다. 강 재무이사가 나왔어요. 회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하자. 네, 회장님. 강 재무이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제자리였죠. 30년간 일궈온 이곳. 1조 5천억 원의 힘이 숨쉬는 곳. 가방에서 흙 조각품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규가 만든 엄마 얼굴이었어요.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강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각품을 내려다봤어요. 아들이 노동의 가치를 배울 때가 됐어. 500만 원으로 어머니를 쫓아낸 대가를 치러야 해.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규가 어렸을 때 심은 나무였죠. 이제 제법 컸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자라지 못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돈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노동의 존엄을 몰랐죠. 이제 가르쳐야 할 때였습니다. 아프더라도요. 로펌 부부 동반 행사는 토요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자선 바자회라는 명목이었죠. 지연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새 드레스를 샀어요. 300만 원짜리였죠. 헤어는 청담동 유명 살롱에서 했습니다. 메이크업도 전문가를 불렀어요. 민규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당신 파트너 승진 앞둔 시기에 나 때문에 이미지 구겨지면 안 되지. 행사장에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지연이 민규의 팔짱을 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쪽에서 파트너 변호사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셨어요? 중년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죠. 민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파트너의 부인이 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모님도 오셨네요. 처음 뵙죠? 지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 부인의 시선이 지연의 드레스를 훑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연은 느꼈습니다. 평가받는 기분이었죠. 이따 바자회 구경하세요. 올해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파트너 부인이 말하고는 다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바자회가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에 물품들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는 도자기였습니다. 조선시대 백자라고 했죠. 이 작품은 김 파트너님 부인께서 기증하셨습니다. 감정가 3,500만 원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3,500만 원짜리를 그냥 기증한다고? 두 번째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박 파트너님 부인께서 기증하셨습니다. 프랑스 작가의 오리지널 작품이에요. 감정가 5,200만 원입니다. 또 박수가 쏟아졌죠. 지연은 자리에 앉아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서 민규가 속삭였어요. 여보, 괜찮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시간 동안 14개의 물품이 나왔어요. 가장 싼 게 800만 원이었죠. 지연은 아무것도 기증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게 없었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칵테일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도 그 무리에 끼었습니다. 올해 휴가는 어디 가세요? 한 사모가 물었어요. 다른 사모가 대답했죠. 저희는 몰디브 갈 거예요. 수상 빌라 예약했어요. 어머, 좋겠다. 저희는 이번에 프랑스 가요. 남편이 와이너리 투어하고 싶대요. 지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규 연봉으로는 그런 여행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누군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모님은 휴가 계획 있으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바빠서요. 그래도 계획은 세우셔야죠. 이번 여름 놓치면 아까워요. 그 사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은 뒤틀렸습니다. 수천만 원을 자선으로 기증하고 해외 휴가를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지연은 초라했어요. 민규가 최연소 변호사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처지는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은 말이 없었어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 지연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죠. 당신 파트너 승진 꼭 해야 해.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으로 안 되잖아. 뭔가 더 해야 해.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 지연이 달라졌습니다. SNS 활동을 급격히 늘렸어요. 명품 가방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사진도 올렸죠. 팔로워가 늘어났어요. 그러자 협찬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저희 신제품 협찬 어떠세요? 한 달에 3번 이상 착용샷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연이 물었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품은 무료로 드리고 월 20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지연은 바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이 있었죠. 계약 기간 내 의무 이행 실패 시 위약금 3천만 원 지불. 지연은 그걸 못 봤습니다. 아니, 보고도 무시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협찬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가구 브랜드, 화장품 회사, 주얼리 브랜드. 한 달에 5개의 협찬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협찬 조건을 맞추려면 다른 제품을 사야 했어요. 명품 가방을 협찬받았지만 그에 맞는 옷과 신발이 필요했죠. 고급 레스토랑 협찬을 받았지만 거기 가려면 드레스가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카드를 긁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민규가 카드 명세서를 보고 놀랐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이번 달 카드값이 700만 원이야? 지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찬 때문이야. 돈 벌려면 투자해야지. 협찬으로 얼마나 버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민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팔로워는 50만 명이 됐어요. 하지만 빚도 늘어났습니다. 카드 빚이 3천만 원을 넘었죠.
게다가 협찬사들이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이번 달 포스팅 횟수가 부족합니다. 계약서 확인하셨죠? 지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바빠서요. 다음 달까지 맞춰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위약금 청구됩니다. 위약금. 그 단어가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5개 협찬의 위약금을 합치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갚지? 민규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들키면 큰일이었죠. 한편 민규도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로펌에서 파트너 승진 후보가 발표됐어요. 민규를 포함해서 3명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고액 고객 유치 실적 5억 원 이상 달성. 민규는 지금까지 2억밖에 못 채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졌죠. 그때 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세무 문제가 좀 있는데요. 복잡해서요. 민규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명백한 탈세 의심건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고객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게 뻔했죠. 하지만 그 고객의 자물료는 3억이었습니다. 민규는 고민했어요. 이것만 받으면 승진 실적을 채울 수 있었죠. 그날 밤 민규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민규의 시선이 서랍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가 두고 간 500만 원 수표가 있었어요. 잠시 머뭇거렸죠. 그러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표를 꺼내봤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땀 흘려번 돈으로만 내 삶을 꾸려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민규는 수표를 접었습니다. 지갑에 넣었어요. 지연이 협찬 위약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죠. 이걸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규는 그 세무자문건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승진이 필요했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지연에게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협찬사 중 하나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포스팅 의무 미이행으로 위약금 3천만 원 청구합니다. 지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른 협찬사들도 비슷한 통보를 보낼 게 뻔했어요. 전부 합치면 1억 5천만 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밤에 지연은 몰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땡땡동 고물상 주소.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고물상 주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정보를 찾았죠. 유니티 캐피털 박명숙 회장 은퇴. 지연은 그 기사를 클릭했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동명이인이겠거니 했죠. 시어머니가 재벌일 리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지연은 민규 서재를 뒤졌습니다. 혹시 어머니 연락처나 주소가 있을까 해서요. 서랍을 열어보니 명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뒷면에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박명숙, 한옥마을 107번지. 지연은 그 명함을 챙겼습니다. 토요일 오전 지연은 택시를 탔습니다. 한옥마을 107번지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쯤 달리자 한옥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내렸어요. 골목을 걸어 들어갔죠. 107번지를 찾았습니다. 높은 담장이 보였어요. 나무 대문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어요. 지연은 조금 놀랐지만 이내 생각했죠. 그래 봤자 시어머니가 빌린 한옥일 거야. 촌스러운 곳이겠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죠. 강 재무이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지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 김민규 아내인데요. 어머님 계세요? 강 재무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문이 닫혔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 재무이사가 안내했어요. 지연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넓었어요.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이 펼쳐졌죠. 한옥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기와가 반짝였어요. 지연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대청마루로 안내됐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갔어요. 거실이 보였죠. 한지, 벽지, 고급 가구, 오래된 서예 작품. 한쪽 벽에는 경제 전문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M&어 계약서 마이너스 1,800억 원 규모.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박명숙이 서 있었죠. 하지만 집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자세가 꼿꼿했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지연은 말을 잃었어요. 앉으세요. 박명숙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다리로 앉았어요. 강 재무이사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박명숙이 입을 열었죠.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지연이 더듬거렸어요. 어머님. 여기가 유니티 캐피털 본사입니다. 제 집이기도 하고요. 박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니티 캐피털? 그럼 그 기사가 진짜였던 거예요? 박명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은퇴 회장입니다. 총 자산 1조 5천억 원 규모를 운용하고 있죠. 그걸 숨기고 산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돈의 힘에만 이끌릴까봐 걱정했거든요. 노동의 가치를 잃을까봐요. 지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럼 왜 쫓겨났냐고요? 박명숙이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미니멀 라이프에 방해된다고 500만 원으로 나를 내쫓았죠. 당신이 그토록 탐냈던 명예는 당신이 짓밟은 노동의 가치 위에서는 세워질 수 없어요. 강 재무이사가 서류 봉투를 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협찬 계약서 사본입니다. 위약금 조항 확인하셨죠? 총액 1억 5천만 원.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명숙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업계는 좁아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죠. 지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박명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러야죠. 강 재무이사, 진행하세요. 강 재무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모든 협찬사에 계약 위반 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SNS 계정도 정지시키고요. 안 돼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어머님. 하지만 박명숙은 일어섰어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차갑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협찬사였어요. 사모님, 계약 즉시 해지합니다. 위약금 3천만 원 일주일 내로 입금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죠. 5분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협찬사였어요.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2,500만 원 청구합니다. 그날 오전 내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5개 협찬사가 모두 계약을 해지했어요.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SNS 계정이 정지돼 있었어요. 50만 팔로워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막혀 있었습니다. 계정 이용 정지 마이너스 운영 정책 위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 시어머니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위약금 청구서였죠. 총액 1억 5천만 원. 지연은 그 종이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규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규가 읽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1억 5천만 원? 협찬 위약금이야. 내가 계약을 너무 많이 받았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민규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한테 이런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님한테 도움을 청했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뭐? 어머님 집에 갔어. 한옥에. 민규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 한옥에 산다고? 그게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유니티 캐피털 회장이었어. 은퇴 회장. 총 자산 1조 5천억 원이래. 민규는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민규가 중얼거렸죠.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재벌이라고? 나도 못 믿었어. 하지만 진짜야. 그 한옥이 회사 본사였어. CFO도 있었고 계약서도 봤어. 1,800억짜리 M&A 건이었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규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일부러 가난한 척한 거야? 우릴 시험한 거야. 돈의 가치를 배우라고. 근데 우린 어머님을 500만 원에 쫓아냈잖아.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민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다음 주 민규에게 로펌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대표 변호사실이었어요. 민규가 들어서자 대표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변호사. 민규가 앉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처리한 세무자문건에 대해서요. 민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조사해봤습니다. 탈세 의심건을 알면서도 자물쇠 때문에 받았더군요. 명백한 윤리 위반입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대표가 서류를 밀어냈어요. 가족 간에 극심한 윤리적 충돌이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노모를 부당하게 내쫓았다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민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변호사, 실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돈과 명예를 감당할 그릇이 되어야 해요. 법률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품격과 윤리가 필요하죠. 유감이지만 이번 파트너 승진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대표님, 민규가 일어섰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결정됐습니다. 대표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자문건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각오하세요. 민규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민규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제보했을까? 순간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한 거구나. 1조 5천억 원의 힘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파트너 승진 탈락, 징계위원회, 이러다 변호사 자격까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퇴근 후 민규는 곧장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107번지를 찾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재무이사가 나왔죠. 저 김민규입니다. 어머니 뵙게 해주세요. 강 재무이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안내했어요.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박명숙이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죠. 민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명숙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내쫓은 것도 500만 원을 준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명숙이 민규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겁니까? 네, 어머니. 정말 거짓말. 박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신은 지금 승진 탈락이 억울해서 온 거예요. 어머니를 쫓아낸 패륜이 죄송해서가 아니라 당신 커리어가 망가진 게 분해서 온 거죠. 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눈을 보면 알아요. 박명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눈에는 지금 분노만 있어요. 회한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 어머니가 자식 커리어를 망쳤다는 원망이 가득하죠. 민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저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벌을 주시냐고. 박명숙이 일어섰습니다. 민규야, 내가 짓밟은 건 내 삶이 아니야. 내 직업의 가치였어.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의와 윤리 위에 서 있어야 해. 그런데 넌 그 가치를 낮게 봤어. 어머니의 70년 노동을 500만 원으로 치환했고 탈세 자문을 3억에 팔았지. 그러고도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민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가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어머니를 버렸구나. 그게 가정을 지키는 옳은 방법이니? 박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정은 구성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란다.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는 게 가정이야. 민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뉘우침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좌절감에서 나온 건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명숙이 강 재무이사를 돌아봤어요. 강 재무이사, 변호사협회에 투서 준비하세요. 네, 회장님. 강 재무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규가 얼굴을 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발. 저 변호사 자격 박탈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머니를 쫓아낼 때는 생각 안 했니? 70대 노인이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박명숙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가난하신 줄 알았어요. 일조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래. 박명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하고 없으면 버려도 되는 게 어머니니? 그게 효도야? 민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가거라. 박명숙이 등을 돌렸습니다. 변호사협회 투서는 내일 진행될 게다. 윤리 위반 징계를 받을 거야. 잦은 사퇴를 권고받겠지.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의 대가란다. 어머니. 민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명숙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강 재무이사가 민규를 안내했습니다. 나가시죠. 민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대청마루를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옥은 고요했어요.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죠. 마당의 감나무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며 민규는 기억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심어준 나무였습니다. 민규야, 이 나무가 크면 엄마랑 같이 감 따먹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요? 언제부터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민규는 문을 나서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민규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파트너 승진 탈락, 변호사 자격 위기, 1억 5천만 원 빚,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너진 건 다른 거였어요. 어머니와의 관계.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떻게 됐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어머니가 안 용서하셔. 그럼 우리 어떻게? 모르겠어. 다 끝난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규는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명숙입니다. 80살이 됐어요. 한옥고택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강 재무이사가 가끔 찾아와 회사 일을 보고하죠. 이제 대부분 후임에게 맡겼지만 큰 결정은 여전히 제가 내립니다. 지난달에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에 2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손끝 하나로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기쁘지는 않아요. 아들 민규 이야기를 해야겠죠. 3년 전 변호사협회에 윤리 위반이 접수됐습니다. 조사가 진행됐어요. 탈세 자문건이 명백하게 드러났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규는 변호사 자격 2년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로펌에서는 당연히 해고됐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1억 5천만 원 빚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죠. 그 과정에서 민규와 이혼했습니다. 둘 다 무너진 거예요. 민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어요. 강 재무이사가 가끔 보고했죠.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읽고 있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민규가 배워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규의 자격 정지가 풀렸어요. 하지만 로펌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가가 있는 변호사를 쓸 곳은 없었죠. 민규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강 재무이사가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재단 산하 무료 법률 지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담사 자리가 비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특혜는 없어요. 다른 상담사들과 똑같이. 알겠습니다. 민규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센터장이 물었죠. 왜 이곳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민규가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을요. 센터장은 민규를 뽑았어요. 그렇게 민규는 무료 법률 지원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단순했어요. 어려운 노인들의 법률 상담, 상속 분쟁, 임대차 문제, 사기 피해. 복잡하지만 돈은 안 되는 일들이었죠. 로펌에서 하던 수억짜리 자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82살이었어요. 임대차 분쟁건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입니다. 민규가 그 사건을 맡았어요. 서류를 검토하니 승산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위법 사항이 명확했어요. 민규는 한 달 동안 매달렸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증거를 모았죠. 집주인과 협상도 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3천만 원. 민규가 로펌 시절 하루 자물쇠도 안 되는 돈이었죠. 하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할머니가 센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손뜨개 스웨터였습니다. 형편없이 삐뚤삐뚤했어요. 실밥도 군데군데 튀어나와 있었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못 땄어요. 그래도 정성은 담았답니다. 민규는 그 스웨터를 받았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을 봤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재무이사가 나중에 보고했죠. 아드님이 그날 한참을 우셨답니다. 할머니 스웨터를 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규가 무언가를 깨달은 거겠죠. 그날 이후 민규이 달라졌습니다. 더 성실하게 일했어요. 상담하러 온 노인들에게 정성을 다했죠. 월급 350만 원. 로펌 시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죠. 제가 다시 법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강 재무이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왜 직접 가시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죠. 센터에 도착하면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수 국밥을 끓였어요. 소고기를 푹 고아서 만든 국밥이었죠. 직원들 점심 식사용이었습니다. 큰 냄비에 가득 끓여서 배식했어요. 직원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았죠. 민규도 국밥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릇에 국밥을 담아줬어요. 민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규도 마찬가지였죠.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국밥을 끓이러 갔고 민규는 받아 먹었어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센터에 난방이 잘 안 됐어요.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직원들이 패딩을 입고 일했습니다. 민규도 두꺼운 점퍼를 걸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어느 날 민규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민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변호사 양반. 덕분에 집을 지켰어. 민규의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민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펼쳤어요. 다음 사건 준비였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3년째 되는 겨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저는 센터에 국밥을 끓이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였어요. 소고기도 더 넣고 국물도 진하게 우렸죠.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받아갔어요. 민규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릇에 국밥을 가득 담아줬어요.
민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규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죠. 민규가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민규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조각품이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엄마 얼굴. 민규가 어렸을 때 만든 거였죠. 민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3년 전에 가져왔어. 내가 쫓겨날 때 민규가 조각품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민규야. 제가 처음으로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호화로움이 아닌 봉사에서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구나. 이제 내가 잃었던 내 자신을 되찾았어.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됐어. 내가 배웠으니까. 민규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붙잡았어요. 일어나.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3년 만이었죠. 민규의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섞여 있었어요. 제 얼굴도 그새 더 늙었을 겁니다. 우리는 변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민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말하지 마. 다 알아. 민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규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할 때 비로소 돈과 법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야. 넌 이제 그걸 아는 것 같구나. 민규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알아요. 3천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라는 걸. 손뜨개 스웨터에 담긴 정성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죠. 어머니를 내쫓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규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민규가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죠. 민규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안에서 직원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서 다 같이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었죠. 저는 민규에게서 물러났습니다. 들어가. 직원들이 기다려. 네, 어머니. 민규가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했을까요? 완전히는 아닐 겁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500만 원을 건네던 그날의 서러움, 쫓겨나던 그 밤의 추위, 그게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저는 가방을 들고 센터를 나왔어요.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었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한옥마을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규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센터가 점점 작아졌죠.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았어. 아들이 많이 컸더라. 다행입니다. 강 재무이사도 미소를 지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어요. 창문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규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계속 센터에서 일할까요? 아니면 다시 로펌으로 돌아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이제 민규는 돈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것, 노동의 존엄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게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몰랐습니다. 1조 5천억 원보다 더 큰 유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